이 강좌를 맡게 된 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애초에 주최 측에서 이 기획된 의도는 불교 한문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자료를 읽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하지만 불교 한문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어떤 텍스트를 선정하더라도 그것으로 나머지를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의하는 사람이 전공에 따라 한정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저도 몇 가지 텍스트를 놓고 고민한 끝에 2010년도에 역주한 성과기감을 교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좌에서 익힌 문구나 내용들을 앞으로 다른 책을 학습하는데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고해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성과기감 원문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주석의 원문을 선별해서 보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나눠드린 두 파일과 마찬가지로 역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 자료에 의존해서 보충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12주 동안 어느 정도 나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되지 않지만 부탁되고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한 글자 한 대목이라도 착실하게 빈틈없이 메꿔 나가는데 힘을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성과기감이 어떤 책인지는 그 책 앞에 해제를 각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보조자료로 나눠드린 성과기감 그 제목풀이부터 하면서 우리가 성과기감을 들어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귀감 요 각각 나눠서 제목에 담긴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는 무리, 집단, 교파, 학파 뭐 이런 뜻을 가리키는 복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종 또는 선종이란 종파 자체죠. 선종 또는 선종에 속하는 무리들, 선종의 종지를 따르는 수행자들 이런 뜻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가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이는 예로서 성가자류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자류라는 말에서 자는 차, 이것, 이 저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 차를 의미합니다. 그 선종이라는 이 유파 또는 이 유파에 속하는 무리나 그 이론, 그래서 유가자류나 도가자류 등도 이와 동일한 예입니다. 여기서 흐를 유자로 많이 쓰는 유는 이 무리류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흔한 예는 임제록에서 도류라고 쓰는 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제록에서 도류라고 쓰면 도를 따르는 무리들, 유는 도가 흐른다는 뜻이 아니고 도를 추구하는 불도를 따르는 무리들, 도를 수행하는 수행자들 이 정도의 뜻입니다. 예문을 보겠어요. 선가 자료 여기에 대한 예문을 두 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선가역은 성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제교가역은 제교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가와 교가가 대꾸를 이루어서 이들의 주장이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뜻의 예문입니다. 성가에서도 한 구조를 알면 한평생 참학할 일을 마친다 라고 하며, 그래서 참학이라는 것은 참선학도의 줄임말입니다. 참선학도의 줄임말인데 학도는 어떤 이치, 참선을 하는 방향이나 지표를 말하겠죠. 참선 그 실천과 이론 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식득이 한 구절을 알면, 식득할 때 득이라는 것은 동사 뒤에 붙은 어조사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알면 한평생 참학할 일을 마친다 라고 하고, 또 교가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교전 천문이
천문을 1심 능관지 1심이 꿰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 교전이라는 것은 교소를 담은 경전, 그러니까 불교 경전 전체를 말하죠. 천문이라고 할 때 천이라는 것은 무한수, 만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교전의 무수한 문구를 한마음이 모두 깬다. 그래서 선과 교가 이러한 예를 보았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성과 자류라는 예에서 보겠습니다. 성과 자류는 성과 이 무리들은 견사지만 불경직자, 사를 본다 할 때요, 사는 사례, 사태, 사정, 정황 또는 여기서는 사례 정도가 문맥상 적합합니다. 이 사가 지만 불경직자까지 다 걸립니다. 지만 불경직자, 이것이 사를 소수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지만이라는 것은 가지와 넝쿨, 말 그대로는 가지와 넝쿨인데 아주 번잡하게 얽혔다, 번잡하게 꼬치꼬치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러한 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지와 넝쿨처럼 번잡하게 자세히 돌아가면서 하는 설명 또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와 대칭해서 경직이라는 것은, 경이 지름길이죠. 직은 지름길이 곱게 뻗은 모양을 말합니다. 경직 자체로 지름길처럼 곱게 뻗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명하게 직접 드러내는 말, 빠르게 전달한다, 직접, 솔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가의 이 무리들은 가지와 넝쿨처럼 번잡하게 얽힌 말을 하면서 불경직자, 직접 드러내지 않는 경우를, 그 사례를 보면은 그것을 갈등이라 한다. 위지 갈등, 뭐뭐라고 한다 할 때 지는 동사 뒤에 붙어서 이 지가 붙어서 동사화 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처럼 갈등이라 한다. 이 갈등이 언어 문자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선문언에만 독특하게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 이유는 언어를 쓸 때 직발을 중시하는 언어관에서 파생하는 말입니다. 이 갈등을 복잡하게 얽힌 말, 이런 맥락에서 쓰고 있어요. 다시 보면 성과 이무리들은 직접 드러내지 않고 이 견사 이 뒤에 이것을 경만 불경직자 할 때 불경직을 앞으로 뺐어요, 번역해서. 그래서 이무리는 직접 드러내지 않고 꼬치꼬치 설명하는 사례를 보고서 복잡하게 얽힌 말이라는 뜻에서 갈등이라 한다. 다음 귀감의 예를 보겠습니다. 귀감은 보통 쓰는 말로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본보기, 보고서 비추어서 알려주는 거울, 판단의 근거. 근데 이것을 각각 귀와 감 나누어서 보통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 귀가 보조적인 뜻으로 쓰이고 거울이 본래의 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과 기감이라는 책 이름에 따르면은 여기서는 선종의 가장 본보기가 되는 또는 지식 또는 지혜의 기준이 되는 언구들의 모음, 이 정도죠. 그래서 동의어로는 귀경이 있습니다. 거울경자죠. 경과 감이 다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귀감의 예문과 귀경의 예문 두 개로 나누어 봤어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귀감을 하나씩 나누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귀는 거북 등껍질입니다.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거죠. 거북 등껍질을 새꼬챙이, 불에 달군 새꼬챙이를 거북 등껍질에 구멍을 내서 그 갈라지는 방향이나 모양을 보고서 미래를 점치는 그런 점치는 도구입니다. 거북 등껍질.
귀로는 거북 등껍질로는 미래의 화복을 알고, 거울로는 현재의 생김새를 비추어 본다. 그래서 연치는 미추하고 같아요. 생김새, 아름다움과 추함,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그냥 하나의 단어입니다. 생김새. 미추를 대표로 해서 생김새라는 단어에 연치와 미추는 같은 뜻입니다. 여기 지는 역시 이 맥락에 따르면은 점을 쳐서 안다는 뜻이에요. 미래의 화복을 점을 쳐서 아는 도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조정사원의 말인데, 조정사원은 손정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 형식의 책입니다. 약 2,500여 항목을 수록하고 있는데, 귀감도 그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귀감. 되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감 이렇게 항목을 내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풀이하거나 거기에 대해 얽힌 오사를 소개하는 형식의 책입니다. 귀감이라는 항목에서 귀는 소위 결의, 감, 소위, 변물. 여기서 소위는, 보통 소위는 원인, 까닭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그 뜻은 아니고 쓰임새, 용도, 수단, 도구 이런 뜻입니다. 쓰임새, 용도로 보시면 돼요. 용도. 거북 등껍질은 의심을 해결하는 도구이고, 의심이라는 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의심이죠. 그것을 해결하는 도구이고, 결은 막힌 물을 트는 겁니다. 막힌 물을. 또는 물결이 세가지고 제방 따위를 뚫고 나가는 것이 결이에요. 이 막힌 것이 터진다는 뜻입니다. 막힌 의심을 트는 도구이고, 거울은 사물을 변별하는, 사물을 가려내는 도구다. 이렇게 되죠. 이 기본적으로 귀감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책에서 또 귀는 유해도 아직 판단이 확실하지 않은, 머뭇거린다는 뜻이죠.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상태를 해결해주는 도구이고, 감은, 거울은 생김새를 가려내는 수단이다, 도구이다. 이렇게 됩니다. 귀감의 예를 이렇게 봤고요. 귀경을 보겠어요. 귀경, 사범의. 이 사범이 본복이죠. 사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사범하고 같습니다. 귀경은 사범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본복이라는 뜻이다. 보고 배우고 따라서 행할 기준이 되는 것이 사범입니다. 이는 수단이죠. 뭐뭐로서, 거북 등껍질로서, 능 복지 거래지사. 거래, 과거와 미래, 과거와 미래의 일을 점쳐서 알고, 복지, 알 수 있고, 거울로서, 여기는 이가 생략됐다고 봐야죠. 거울로서는 감조, 현전, 미악. 미악은 미추와 같아요. 악이 추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거울로는 눈앞의, 현전, 눈앞의 생김새를 비추어 본다,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이 귀경을 하나씩 따로 쓰고 있어요. 귀경을 설명할 때 이 귀를 시초점, 점대를 흔들어 가지고 점대를 뽑아서 치는 점하고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치는, 거북 등껍질로 치는 점을 복이라 하고, 이 점대로 치는 점은 시라고 한다. 시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의문이 풀리지 않은 일,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떤 미래나
알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궁구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귀가의 결의 경가의 간물, 이것은 위에 나온 예와 같습니다. 예, 복수하면 이 점치다 또는 헤아리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선종 문헌에서 의미 있게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찬구타와, 그 마지막에 예로 제시한 찬구타와, 찬귀타와, 거북 등껍질을 뚫고 기와를 쪼갠다. 이 점치는 방법 중에 기와를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쪼개어서 갈라지는 모양이나 그 방위를 보고 동서남북 즉 어디로 이동할지, 어디가 기리한 방인지 흉한 방인지 등등의 점을 치는 수단입니다. 근데 선종 문헌에서는 이 찬귀타라는 말로 제멋대로 헤아려서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부정적 의미의 분별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 예를 보면 고인 이 찬귀타와 이 응귀는, 옛사람은 찬기타로서 기륭에 응한다. 기류 어떤 것이 기라고 흉한지를 응해 가지만 수부지, 이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심미맹시 화복하제, 맹은 싹틀맹입니다. 어떤 싹이 튼다, 실마리가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서 어떠한 실마리도 보이지 않을 때 화복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 이런 방법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비판한 말이냐면 뒤에 바로 이어질 일물과 같은 본분의 어떤 영역을 헤아리는 도구로서 분별, 점치듯이 이것저것 헤아리는 분별은 불가하다. 이런 맥락에서 쓰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목 풀이를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일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물이 나오는 이 대목이 이 성가기감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동력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가기감의 곳곳의 여러 가지 귀절과 의미들, 그 선법들이 모두 이 첫 대목 여기서 이어지는 이 사유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해요. 그럼 일물이란 말 자체를 이제 좀 어느 정도 개설적으로 설명을 간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일물은 한 물건이다 이렇게 번역들을 많이 하는데 좀 이상해요. 누군가 이렇게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건이라고 무비판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물은 결코 물건은 아닙니다. 그는 어떤 규정이나 한정도 가지지 않는 하나의 그 무엇. 그래서 하나의 그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그 의미에 따라 별명 하나를 붙인다면은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덩어리. 그럼 왜 한 덩어리인가? 이것과 저것, 유와 무, 성과 악, 남과 여, 번뇌와 열반 등등 모든 대립자가 하나로 녹아들어 있는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한 의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덩어리인데 당연히 두 덩어리가 아니고 한 덩어리겠죠. 모든 대립이 다 녹아있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첫 대목의 마지막에 보면은 요 일몰 이 마지막 대목에서 명부득, 상부득이 나오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형상으로 그려 나타낼 수도 없다. 이 일물이 기본적으로 이름도 상도 붙이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이름과 상이 모두 차별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에 이름을 달리 붙이는 거죠. 상호 차별된 그 무엇에 우리 관념이 구별해서 붙이는 것이 서로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차별의 세계를 떠나지 않고 그 자체에서 무차별의 한 덩어리를 본 안목으로 일물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차별의 대상 세계를 떠나서 한 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일물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것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그 첫 구절도 그것입니다. 유일물 어차할 때 바로 여기에 일물이 있다. 여기. 이것이 강조의 포인트예요. 여기라는 것은 각자가 앉고 서고 있는 그 자리, 제가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각자 차지하고 있는 그때마다의 그 현장.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경우 그 전능록 등에서 선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달리해도 결국 이쪽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배경에 깔려 있고 밑바탕에 흐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물은 단순한 말이지만 아주 절묘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일물이라는 이 투박한 명칭으로 모든 세련된 관념의 차별이 부서지고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조사선의 파격, 격에와 아주 밀접합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데 파격, 격을 파괴한다 이거죠. 그리고 격을 벗어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이 불성이나 마음 따위 모두 확고한 격이죠. 이거 불성도 뭐 열애장도 마음도 확고한, 왜 격이냐 하면은 본래는 격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유형으로는 우리들이 각자의 관념 속에서 그에 관한 확고하게 틀어박힌 견조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이상 그것은 바로 격입니다. 그래서 부처도 격이고 조사도 격이라서 살불살조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격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나온 일물의 물과 이 격을 합해서 격물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육아의 용어입니다만은 대학에 나오죠. 이 만물을 격 속에 집어넣어서 이해한다. 이 격이라는 건 인식의 틀입니다. 인식의 틀. 그 인식의 틀에 집어넣어서 이해하는데 가공하고 다듬는 거죠. 이 격 속에 넣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프레임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격물 취지, 이걸 통해서 질을 확대하는 거죠. 알을 확장하고 격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안목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종에서는 이 반대로 일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한 덩어리인 그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격물이 아니라 물격을 합니다. 여기서 물이 동사예요. 격을 물화하는, 격을 물화합니다. 이 격으로 이해되고 설명된 모든 것들을 풀어 헤쳐서 물로 개방하는 거야. 이제 보통 쓰는 말로 일물로 다 바꿔버리는 거지, 일물로. 물론 이런다고 해서 각각의 차별된 만물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차별된 각가지 그 관념에 예속되고 속박되고 거기 발목 잡혀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격의 해체고 파격이며 격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격의 또는 파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격이 완수가 되면은 차별의 만물 속에서 자유롭게 논의는 그런 경지를 추구하게 되죠. 이 물격이라는 것을 일물의 세계로 들어가는 파격 또는 격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대목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대체적인 일물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읽고서 하나씩 분석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유일물 어차,
종본일의 소소영령, 부중생 부중말, 명부득 상부득. 하나의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하나의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종본일회로. 종본일회 할 때 종본 자체로 본래 붙습니다. 종본 자체로 본래 붙어요. 일회는 한문 습관상 붙은 거예요. 본래부터. 본이 처음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굳이 거기에 준해서 일회를 굳이 번역하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뭐 이런 뜻이죠. 종본일회. 미생하면 어떻습니까? 생기기 이전이죠. 미생 자체로 생기기 이전인데 미생 이전, 이렇게 이전을 같이 붙여서 부르는 그 일종의 관습과 비슷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일물은 본래부터 소소영령, 박디박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이거 상당히 까다로운 말이에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박디박다 이렇게만 했는데, 우선 이 일물에 대한 자료, 보조 자료를 읽고 넘어가요. 이 처음인데 이 앞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 있는 자료도 꼼꼼히 다 읽고 가야 합니다. 주석 1을 요약한 것인데요. 원래 이 일물이 선종에서 의미 있게 쓰인 것은 육조 해능의 오도송에서 비롯됩니다. 오도송 제3구절에 본래 무일물이라고 나오죠. 유명한 구절. 여기서 비롯합니다. 무일물. 하나의 금옷도 없다. 이것이 이제 언해본 같은 데서는 한 것도 없거니. 그래서 이거 것이에요. 것. 물을 것으로 번역했어요. 것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 한글 번역으로. 그래서 하나의 그 무엇으로 옮긴 것이고, 이 육조단경에서는 애초의 동항본이나 고본에서는 이 제3구가 불성상청정으로 되어 있어요.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이것이 본래 무일물로 선법이 바뀌면서 대체가 된 겁니다. 불성상청정이. 그러면 일물과 불성은 동요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완전히 다른가? 완전히 다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보통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면은 열반경에 일체중생 신류봉성, 이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죠. 모두 있다. 불성이 모두에게 있다. 일체중생에게 모두 있다. 신류. 근데 이것이 확정적인 유가 아니에요. 이것이 신류. 그래서 동일한 이 전등록 열반경에 확정돼서 있다고 해서 정유불성하고 정무불성, 결정적으로 불성이 없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모두 불서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문구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시베타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열반경은 이 구조를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라는 말은 실유 할 때 유라는 것은 결정적인 유가 아닙니다. 삼론에서 말하는 가유, 가무 이런 뜻이죠. 여기 나오네. 여기 있죠. 약유설언 일체중생 정유불성 정무불성.
만약에 모든 중생에게 결정적으로 불성이 그러니까 있다거나 놔둬봐. 결정적으로 불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법승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비슷한 맥락이 연속해서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야규 원설 일체중생 정리불성 정모불성 시인 영명 방불법성 결정적으로 불성이 있다거나 결정적으로 불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한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반야적 맥락의 불성에 대한 사유법이 열반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본래 무일물이라는 이 구절이 이전 판본에는 이제 불성 상청정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열반경을 제가 인용한 것이에요. 조금 전에. 이것이 선법이 변하면서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이 말이 본래 무일물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 하나의 예문을 보겠어요. 일물이라는 말은 말 역시 강칭지, 억지로 붙인 말일 뿐이다. 그러므로 남약 양화상이 말하길, 도는 말할 도자입니다. 말할도. 설사 일물즉 부중. 일물이라고 말해도 적중하지 않는다. 딱 들어맞지 않는다. 이 적중할 중입니다. 이 설사는 설시와 같아요. 말하다. 말하여 보이다. 이건 말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가 시하고 같아요. 이게 양보절의 설사 이 뜻이 아니에요. 일물이라고 말하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것이다. 또한 유일물 어차자 뒤에 나오는 구절이죠. 여기에 하나의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 말은 분리당처 상다명고운이 당처 바로 현재의 그 자리, 당처가 현재의 그 자리입니다. 당이 미래 과거가 아니고 현재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고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부른다. 이 다면은 물이 고요하게 가라앉은 상태, 침몰한 상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상태라는 뜻을 감추고 있어요. 고요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눈앞에 드러나 있다. 그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자고, 유일물 어차 자, 어떤 단어나 구조를 정의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한문의 수법입니다. 어떤 것은 고, 어떤 뜻이다. 여기서는 뭐뭐 함으로 그렇게 부른다. 이러한 예는 사실 특수한 거예요. 이걸 붙이는 경우는 바로 여기서 끊고 운이를 빼고서 이것은 이러한 뜻이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현재의 그 다음이 어차죠. 어차. 유일물 어차. 바로 눈앞의 그 자리. 그때마다의 현장입니다. 조금 전에 바로 앞에 나온 그 구절에 있었어요. 분리당처 상단은 현재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고요하다. 고요하면서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나 찾으려 들면 찾을 멱이죠. 찾으려 들면 궁불가견을 봤습니다. 지가 끝까지 궁불가견이면 안다. 그대가 발견할 수 없음을 알리라. 증거가를 인용한 것이에요. 현재 그 자리를 떠나고 떠나지 않고 항상 고요하나 찾으려 들면 그대는 발견할 수 없다. 오차 직하 천득철거. 여기서 직하에, 직하도 당장에라는 뜻입니다. 당장에. 여기서 당장에 천득.
알아채다, 낚아채다 또는 이거는 화투 같은 데서는 싹쓸이하다 이런 다 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천득. 그러니까 다 알아채는 거죠. 예. 알아채서 철이라는 것은 철저하다는 때 그 철인데 철자가 밑바닥을 쓰잖아요. 밑바닥 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밑바닥까지 또는 구석구석 모두를 다 밝힌다. 속속들이 그래서 속속들이 다 밝힌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철거. 속속들이 다 밝힌다. 여기서 곧바로 알아채어 속속들이 밝힌다면 무의, 이의, 무수이수. 굳이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애써 닦지 않아도 저절로 닦인다. 우선 요것을 설명하기 전에 요 앞부분이 요 2번 연속해서 나온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의 극치입니다. 분명의 극치.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나서 더 이상 밑바닥을 퍼올릴 수도 없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예, 일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없지만 또한 분명의 극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알아차릴람, 소득이라고 하는데 보통 알아차릴람은 느려요. 왜냐하면 바로 분명극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죠. 분명극이라는 말이. 이제 무문관에서 한번 찾아보죠. 무문관에서 보면은 이것이 조주 세발인데 그 처음 배우러 온 학인이 조주에게 설법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죽은 먹었느냐? 죽은 먹었다. 그러면 설거지나 해라. 유명한 문답이죠. 여기에 대해서 송으로 어떻게 푸냐면 지위분명극, 번영소득지 이렇게 1, 2구를 풀었어요. 지라는 건 단지 이런 건데 여기서는 바로 다름 아닌 분명히 극치이기 때문에 위는 여기서는 원인을 나타내요. 때문에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뒤집을 번이죠. 도리어 소득을 그걸 알아차림을 느리게 한다. 느릴지. 이런 예문이 곳곳에 발견이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서도 보면은 요거 한번 뭐 보고 갈까요? 기왕에 펼쳤으니까. 제불이 설부도처. 여러 부처님들이 설에서 이루지 못한 곳을 인인 개구 도착. 사람마다 모두 입을 열어서 도착. 도도 말할 도예요. 도착. 착은 동사 뒤에 붙는 거고. 부처님들이 제불이 행해서 이루지 못한 곳을 사람마다 누구나 다리를 들어서 밟는다. 말하고 밟고 다 한다 이거죠. 부처님들이 가거나 말하지 못한 곳을. 그런 하나하나에 낱낱이 개별적이고 차별된 곳에 불도가 있다는 함축적인 말이에요. 기도착 우 닥착. 이미 말도 했고 밟기도 했는데 인심아 어째서 종조짐 아침부터 저녁에 이를 때까지 자각하지 못하는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양구는 잠깐 침묵하는 겁니다. 상담 법문 같은 데서 잠깐 침묵하다 말했다. 바로 지극히 분명하기 때문에, 지극히 분명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도리어 알아차림을 느리게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오차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말. 여기 이것이 반복돼서 나와요. 분명의 극치. 그 다음에 감산집에서 한번 뽑아봤어요.
세인학도, 세인들이 도를 배우면 세인들이 도를 배우면 거계 모두들, 거계 전칭이죠. 예, 개만이 아니라 이 거자까지 해서 거계가, 이런 건 단어입니다. 이게 외워버리면 돼요. 이 거계. 이거 뭐 달리 뭐 물리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외워버리면 됩니다. 세인들이 도를 배우면서 모두들 목전의 진실을 버리고, 목전의 장면을 사각 버리고, 눈앞의 장면을 버리고 현묘를 별도로 구한다. 현묘한 도를 별도로 구한다. 현묘도 많이 쓰는 거죠. 현이나 묘나 이 모두 도의 다른 명칭이에요. 이게 도의. 이 특히 이제 노장계열에서 현묘를 철학적으로 많이 쓰죠. 이 현은 깊다, 묘는 멀다는 뜻이 있어요. 멀다. 뭘 원하고 통하지, 뭘과.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 이 맥락에서는 너무나 깊거나 아득히 먼 곳에 있어서 보려고 하면 저것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한 거예요. 가물가물. 이게 일물하고 같아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한 덩어리. 그래서 이 현이라는 것이, 검을 현 보통 그러는데, 이 검다기보다는 가물가물하다, 잘 안 보인, 너무 깊이 있어가지고 가물가물한 상태를 말해요. 이 묘도 이 묘하다,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쓰는 노장에서 황홀이라는 말을 써요. 황홀. 이것도 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한 덩어리가 된 그 상태를 황홀이라고 써요. 황홀. 이 별도로 현묘함을 구한다 이거예요. 별구 현묘. 그 눈앞 저 어떤 저 피 안에서 그 다른 어떤 곳에서 별도로 구한다. 이런 것이 다 평상심의도가 다 깔려 있는 겁니다. 평상심의도. 다른 데서 구하지 말라, 이런 뜻이. 굳이 뭐를 몰라서 그러냐. 묘제 목전, 그 현묘함이, 그 미묘함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왕왕다작장애, 왕왕 대부분 또는 보통 그걸 장애로 여기고, 장애, 목전의 여러 가지 현실이나 정황이나 사태를 다 장애로만 여기기에 부득 진실 수용. 이 부득은 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내. 부득. 이 부득이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할 수 없다. 그 목전의 진실을 수용을 못한다. 마음껏 활용 못한다. 수용은 마음껏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마음껏 활용하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유일물어차, 유일물어차, 종본일의 소소영령. 이제 여기 소소영령을 할 차례죠. 본래부터 그 일물이 소소영령하다. 소소하고 영령하다. 이 박디받고 신령하되 신령하다. 이 신령하다는 말은 뒤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영활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영활. 이 활자를 써가지고 활발한 어떤 움직임, 활발한 작용. 그러니까 소소는 거울로 비유하자면 아주 박디 밝은 바탕이라면, 깨끗이 닦여진 바탕이라면, 이 영영이라는 것은 그 깨끗이 닦인 거울 앞에 선 모든 물체들이 뭐 정광석화처럼 바뀌어도 항상 활발하게 다 비추어내는 이런 작용입니다. 그래서 체형으로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소선이 일종의 체고, 영영은 그 깨끗한 체에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영활한 작용력이다. 이렇게 일단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본래 그렇기 때문에 닫고 문지르지 않아도 뚜렷한, 본래 밝고 뚜렷한 그 무엇이다. 활발하고 뚜렷한 인지력 또는 분명히 드러나 있는 그 무엇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소소 영영에는 불매라는 단어도 많이 수반이 돼요. 어둡지 않다. 그리고 생기있고 활발하다. 영활. 한 구절 정도는 할 시간이 되네요. 무준사법 모록에서 소소영영시 하물. 소소영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비물, 비심, 비불.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중생을 가리켜요. 중생. 물은 중생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것도 역시 뒤에 화엄경의 구절에서 따온 말인 것이 밝혀집니다. 화엄경에서 이제 물이 아니고 중생이지만, 오호 납승 경두참. 오호의 납승들이, 이 오호는 중국 전체, 온 세상입니다. 오호 사의 줄임말 중국 전체,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의 운납, 운수납자들이 경두, 머리를 다툰다. 서로 앞서려고 머리를 다툰다. 다투어서 참고하지만, 이 소소영영이 무엇인지 참고하지만, 공은 헛되이 부질없이 파광, 광음을 부여잡고, 이 시간이죠. 광음. 공연이 광음을 부여잡고 자의 지 멋대로 그 뜻을 매몰시킨다. 그러니까 온 세상 운수납자들이 다투어 참고하지만 부질없이 시간만 허비하며 멋대로 그 진실을 묻어버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뒤에 마저 해볼까요? 여기까지. 근데 이 소소영영이라는 말이 여기서 일단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선종의 문헌에서 소소영영이 여기처럼 적극적으로 뭔가 일물의 본질을 밝히는 속성으로서 이렇게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소소영영이 실체화되어서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굴레가 되는, 그래서 이것을 내쳐버리는 그런 용도로 많이 또 불러다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대가 만약 소소영영이 그대의 진실이라고 인한다면, 이건 여기서 인은 오인에 가까워. 오인, 잘못 안다면, 인정한다면. 근데 여기서 인정은 오인하고 같은 뜻입니다. 오인. 그대가 만약 소소영영이 그대의 진실이라고 오인한다면, 일단 여기서는 뒷문장을 생각해서 인정한다면, 위심아 어째서, 갑수시, 존다 잔다의 갑수시, 잠잘 때는 또한 소소영영이 되지 못하는가.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 라는 이 말을 빌려서 소소영영에 너무 소소영영을 진실이라고 집착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일종의. 자, 여기 이제 단어가 좀 많아요. 이제 제가 그 예문을 뽑을 때 그 번역에 좀 도움이 되라고 이 단어를 제가 필요한 단어를 뽑아서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초는 공부 상초, 시초, 초입, 공부의 시초에 유입처, 입처가 있다면, 요 입은 보통 말하는 깨달음, 오입하고 같다. 오입. 그러니까 오만 써도 되고 입을 써도 돼, 입만 써도 되죠. 그리고 붙여 쓰기도 하고 다 같은 뜻입니다. 어떤 경지로 들어갔다. 그래서 입이 깨달음이 되죠. 공부의 시초에 깨달은 경계가 있다면, 회득, 이 회는 이해한다. 회득, 이해한다. 걔는 하나의, 또는 이 강조하는 뜻이 있어요. 뒤에 있는 이 소소영영을. 바로 이 소소영영이
상현재, 항상 눈앞에 있어서 깨달은 경계가 생겨버리면, 깨닫게 되면은 이 소소영령이 항상 눈앞에 살아 움직여가지고 촉지불산, 건드려도 흩어지지 않고, 아무리 건드려도 흩어지지 않고, 이 뜻이죠. 아무리 건드려도 흩어지지 않고, 탕지부실, 이 탕도 역시 쓸어버리는 거죠. 물로, 아주 거센 물결로 확 쓸어버린다 할 때 탕이라고 쓰죠. 탕. 휩쓸어 버립니다. 아무리 쓸어 없애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회득이 여기까지 걸립니다. 부실까지. 그러니까 공부 초두에 깨달음이 있다면 회득, 이 소소영령한 그 무엇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서 건드려도, 아무리 건드려도 흩어지지 않고 쓸어 없애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음을 이해할 것이다. 알 것이다. 우차 또한, 또는 이것은 앞 대목을 받아서 한층 고조시킨 부사, 더구나, 게다가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그럼에도, 여기서는 그럼에도가 맞겠네. 그럼에도 불가인착,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안 된다. 소소영령한 그 경계가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실체를 가진 진실인 뜻이 거기에 눌러붙어 머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니약인착, 그대가 만약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되죠. 여기서 니는 2인칭이기도 하지만 요 니가 그 불특정 다수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구라도 만약 이 농영은 헛것과 놀아난다. 영이 그림자잖아요. 여기서 헛것, 실체가 없는 헛것과 희롱한다, 놀아난다. 헛것과 놀아나는 이 식신, 인식하는 그 주체죠. 인식한 주체. 이 식신을 이 식신이 헛것과 놀아나는 것을 오인하여 진실에 들어맞는다. 이위,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그 뜻이죠. 이위. 그것이 최당사, 진실에 딱 들어맞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도리어 이 피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끌려서 정식의 견해에 떨어지게 된다. 입지옥 할 때도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죠.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도 역시 떨어진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들어간다기보다 끌려 들어간다, 또는 끌려서 정식의 견해에 떨어진 결과로 아만심만 높아져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소소영령에 대한 예문을 봤어요. 첫 시간 했는데 뭐 빨리 나가기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씩 이렇게 살피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이 앞부분은 그렇습니다. 뒤로 갈수록 조금 자료가 덜 쓰여지게 돼요. 제가 살펴보니까 앞부분에서는 보조 자료를 좀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중상으로도 그렇고 전체 성과기관 구도에서도 앞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야 뒤에 문장이나 글들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물리가 트인다는 것은 내용을 안다는 것이죠. 내용을 모르고 한문을 아무리 잘해도 그 세계에, 그 관념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한문 도사라도 모르는 거죠. 물리라는 것은 결국 그 맥락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